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뭐 9만 달러가 깨지면서 좀 하락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또 하락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그 트럼프의 뭐 이제 관세 더하기 뭐 금리 뭐 이제 요런 이제 거시적인 분석에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랑은 좀 반대로 이 코인 시장 내에는 그 채굴자에 대한 지금 매도 압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다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제일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상호관계로 있는 게 채굴자 이야기예요. 채굴자. 채굴자의 동향과 채굴자의 이 방향은 절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오늘 가장 중요한 채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채굴은 채굴과 채굴자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은행도 없고 중앙 관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돈을 보내고 그 기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기록이라는 게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고 A라는 사람이 저한테 거꾸로 또 비트코인을 보낼 때 비트스캔이라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해시태그 값이나 그 사람의 지갑 주소를 적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고 있으면은 누구와 누구랑 비트코인 몇 개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그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록과 이 서로 돈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채굴과 채굴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트코인 채굴의 원리와 채굴자의 역할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채굴자가 왜 필요한가? 비트코인에는 은행이 없어요. 대신에 누군가는 거래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이 바로 채굴자예요. 채굴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은행이자 기록을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거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보내요. 근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단순한 요청이에요. 그리고 이 요청들은 네트워크에 퍼지고 채굴자들이 이를 모아요. 그래서 이런 채굴자가 하는 일은 채굴자는 여러 개의 거래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요. 이 여러 개의 거래가 뭐냐면은 제가 A라는 사람과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이 거래 기록 하나, 그리고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주고받는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 하나, 이런 거래 기록에 한 3,000개에서 4,000개 가까이를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요. 하나의 거래로 묶어요. 그래서 이 묶은 이 거래 기록을 우리는 블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블록을 숫자로 바꾸는 계산을 해요. 이때 근데 아주 특이한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결과 숫자가 극도로 희귀한 값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채굴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굴의 문제를 풀 때마다 채굴자는 보상으로 채굴 보상인 비트코인을 이제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문제를 풀게 만드냐면은 이 계산은 그냥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로 계속 오래 돌려야 되고 그만큼 전기료와 장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블록 하나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실제 돈이 들어가고 블록 하나를 풀 때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전기와 비싼 장비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래를 조작하면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돼요. 대부분 경우 조작보다 정직하게 채굴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에요. 블록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채굴자가 블록을 완성을 해요. 이 블록은 다른 채굴자들의 빠른 검증을 거쳐서 공식 기록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 비트 스캔이나 뭐 이더리움 스캔, 트론 스캔 같은 데서 상대방의 지갑 주소를 검색하면은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비트코인 한 개를 주고받았구나.
이게 확정적으로 딱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기록으로 딱 남겨버려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그 안에 들어간 거래는 절대 되돌릴 수가 없고 그 거래 기록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채굴자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요. 근데 2024년 4월에서 5월 이제 기준으로 블록 한 개당 3.125의 비트코인을 받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반감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반감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웃긴 게 4년에 한 번씩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 4년이 됐네? 4년이 흘렀네? 뉴스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가 왔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반감기가 왔으니까 나도 이제 슬슬 뭐 비트코인을 사볼까? 뭐 알트코인을 사볼까?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런 반감기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채굴 보상이 이 하나의 블록, 여러 개의 문제를 풀 때마다 50개의 비트코인씩 줬었어요. 근데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채굴 보상이 반으로 점점 줄어요. 50개, 25개, 뭐 12.25개 이런 식으로 반으로 계속 줄어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24년 기준으로 블록 하나당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채굴 보상은 3.125개예요. 그래서 이 블록에 포함된 거래 수수료랑 하나의 문제를 풀었을 때 받는 비트코인 3.125개를 같이 받기 때문에 약 한 3.3개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요즘 기준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문제, 이 여러 가지의 거래를 이제 검증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현실에서 대부분 채굴자들이 요즘에는, 이게 혼자서 풀기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 팀 단위를 모집을 해요. 비트코인 하나를 이제 블록 한 개를 같이 저랑 채굴하실 분.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의 블록을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저랑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주실 팀을 찾아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3.125개를 나눠 가져요. 여러 명이서. 그래서 요즘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팀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해갖고 문제를 풀고 3.125개를 여러 명이서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트렌드는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한 블록에는 이제 그 몇 개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정해진 거래의 개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수천 개 정도 된다고요. 3천 개에서 4천 개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A라는 사람이랑 비트코인을 하나를 보낼 때 이거를 보내려면은 어 제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A한테 이제 보내려고 주소를 막 써요. 그리고 나서 전송하기를 딱 눌렀을 때 바로 전송이 안 돼요. 보면은 중간에 막 펜딩이 떠 있고 뭐 숫자 1, 2, 3, 4, 5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로딩이 지나가고 나서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제가 그 단어가 딱 뜨잖아요. 그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단어가 뜰 때까지 채굴자들은 이거를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채굴자가 만약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저희는 A한테 절대 비트코인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채굴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혹은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채굴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보면은 뉴스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어, 채굴자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의 원인이다. 혹은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팔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채굴자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부터 뉴스에서 종종 보시게 될 거고 앞으로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채굴자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의 원인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채굴자는 채굴을 했을 때 이거를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해야지 전기 비용도 내고 장비도 새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비트코인을 채굴한 채굴자들은
수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한 다음에 이거를 전기료가 인상되거나 그래픽카드가 인상하게 되면 채굴자들은 이거를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장비를 업데이트 시키고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의 원인은 맞지만 주된 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환경에서도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갑자기 트럼프가 혹은 연준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료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채굴자들은 이제 매도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전기료가 인상했네. 아, 비트코인을 내가 1년에 한 개씩만 팔던 걸 이제 두 개를 팔아야 되네. 이런 채굴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다 같이 매도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채굴자의 동향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채굴자들끼리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거든요. 웃긴 게.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채굴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앞으로 보실 거예요. 채굴자들이 항복했다. 이 항복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채굴자가 100명이 있어요. 근데 50명 정도는 이제 전기료가 부담이 돼갖고 판매를 했는데 나머지 50명은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일단은 올라갈 거니까 좀 참자, 참자, 참자 끝까지 참아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된 전기료 인상과 계속된 금리 인상과 계속된 그래픽카드의 가격 인상 그리고 계속된 경제의 악순환 이런 게 계속해서 사이클로 돌다 보면은 나머지 50명들도 이제 그런 걸 하게 돼요. 아, 나도 포기 하면서 채굴자의 포기 선언이라는 단어를 이제부터 뉴스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제 이런 사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채굴자들마저도 포기했네.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워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채굴자의 동향만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이때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돼요. 그래서 채굴자의 동향은 이런 식으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비트코인은 사람을 믿는 시스템이 아니라 비용을 들여야만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채굴은 바로 그 비용을 통해 신뢰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은행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이유예요. 누군가가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옮기는 데 도움도 주고 또 이런 거를 투명하게 기록으로도 남기고 은행이 결국에는 없어도 채굴자만 있어도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채굴은 단순히 코인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려주며 돈이라는 가상자산이라고 뒤에 붙은 이 자산이라는 이유는 비트코인에는 돈을 찍어내는 중앙기관은 없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감기라는 규칙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비트코인의 양이 함부로 늘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본인들만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반감기는 채굴자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시장의 공급 압력을 조절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들 혹은 이 가상자산 시장 혹은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감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반감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간단하게 보면은 4년마다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반으로 점점 줄어든다. 근데 반감기는 왜 비트코인에 상승 영향을 주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반감기에 어차피 비트코인 올라갈 거야. 비트코인 사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1년, 4년에 한 번씩 채굴할 수 있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계속 줄어들고 이런 말은 결국 쉽게 보면은 채굴자들은 채굴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 수 있는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안정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안정화되는 순간부터 점점 돈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인정받기 시작을 할 거라는 게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결말이에요.
이러한 비트코인은 결국에 채굴할 수 있는 채굴 보상은 반으로 계속 줄다 보면은 나중에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때 가면은 채굴자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뭐 이런 다양한 알트코인을 채굴하러 자리를 바꾸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알트코인들도 나중에는 리플, 뭐 이더리움 이런 알트코인들도 채굴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들도 결국에는 채굴량이 줄어들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도 안정화가 될 거고 하나의 화폐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때 물론 차트를 보고 지표를 보고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하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게 왜 뒤에 자산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어떻게 하나의 화폐로 나중에 자리를 잡을지에 대한 본인들만의 약간 여러분들만의 믿음과 이런 이제 그 비트코인 원리, 채굴의 원리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코인이, 이 가상자산 시장이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야지라는 개념보다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가상자산이라는 게 붙었고, 과거에는 암호화폐로 불렸던 이유가 아, 이런 것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불렀구나. 블록체인은 정말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구나. 아, 나중에 진짜 은행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호기심과 이런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 다가가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할 부분은 반감기. 정말 지금도 아직은 반감기 시즌이라고 해요. 아직도. 반감기가 뭐 24년 4월, 5월에 왔지만 반감기는 통상적으로 1년 반 정도를 반감기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즌 동안에는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차트를 한번 오늘 이 방송이 끝이 나고 나면은, 아, 24년 5월 달이 반감기였으니까 2020년도 때 비트코인 차트는 어땠고, 혹은 뭐 2016년도, 2017년도 때 비트코인 차트는 어땠고를 한번 되돌아가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아, 반감기 때는 정말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 올랐구나.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오늘 12월 19일이 반감기 시즌인지, 아, 반감기가 내가 끝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디테일한 반감기가 왜 중요하고 반감기가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큰 이점은 어떤 건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짧은 설명과 좀 굵은 설명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